안녕하세요. 평택대에서 한국사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창현입니다. 요번 주 주제는 세도정치대 흥선대원군으로 한번 구도를 잡아봤어요. 세도정치라면 사실상 순조, 철종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왕권 약화와 외척의 외척 세력이 주도한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삼정의 문란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농민 생활의 핍박, 거의 피폐하다시피 한 상황으로 몰아져 갔고요. 여기에 이제 개혁의 깃발 아래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을 하는데 그 본질은 왕권 강화에 있었던 거예요. 어느 것이 사실상 왕권이 약한 게 좋은 거지, 왕권이 강한 게 좋은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아요. 뭐 정도전 같은 사람은 왕권이 약해야지 된다고 봤고요. 세조나 또 태종 같은 임금들은 왕권 강화만이 이 올바른 개혁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요. 항상 신권이 먼저냐 왕권이 먼저냐, 이거를 가지고 설왕설래한 것이 조선 정치사의 본질이라고 보고, 최후 격돌이 사실상 세도 정치와 흥선대원군 내 싸움으로 이제 종착지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왕정은 복구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나가 보도록 하죠.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잠시 좀 살펴본 뒤에 그 부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세기에는요, 이 역사 편찬과 관련해서 서술 경향은 이 사림의 존화주의, 중국 중심주의적 이 존화라는 것은 이 화가 중화할 때 화예요. 중국을 섬기는 존화주의적 문화의식이 반영된 역사서 편찬이 16세기 사림이 집권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대표적인 역사서로는요, 박상의 이 동국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국사력은 기본적으로 개국공신을 비판하고 역성혁명에 대한 반대한 이 온건파사대부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그 다음 이이의 기자실기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요, 기자실기에서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당근보다 중국에서 온 기자를 더 중시 여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존화주의적 태도가 물씬 풍기는 중국 중심의 역사서를 추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군이 강조되는 이 역사서가 나오는 시기와 이 기자나 아니면 그 다른 당군보다 후대를 기준 먼저 서술하는 역사서, 기원 그 건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당군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강조하느냐, 이 부분이 이 바로미터인데, 이 당군을 강조하는 역사서가 나오는 시기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무렵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른 그 기자라든지 아니면 동명성황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 특징도 있다는 거를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실록 편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왕대의 이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관이 편찬한 것을 우리가 보통 실록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적인 기록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사실상 왕조 자체가 500년간 유지되는 왕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세계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백제도, 고구려, 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 이 5개 나라의 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모두 500년 이상 역사를 유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만 하더라도 한 왕조에서 다른 왕조로 바뀔 때 보통 250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록이 제대로 쓰여져서 정리되기 돼서 남아있는 것들은 한 200년 정도 될까요? 거기에 비해서 조선왕조 실록은 그리고 350년 이상 계속해서 사관들이 정리한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의 편찬 기간은 태조에서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편년체로 편찬됐습니다. 그러면 고종은요, 사실 이 실록은요 대부분 왕이 죽은 다음에 편찬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서 편찬을 하게 되죠. 근데 고종 임금님께서 돌아가신 게 물론 그때는 일제시대는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아니구나, 일제시대구나. 그렇죠. 1919년 3월 1일에 2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상 일제시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종편은 사실상 일본에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태조에서 철종까지를 조선왕조 실록 기간으로 보고 25대 472년간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 편찬 자료로는 사초와 춘추관, 그리고 시정기, 승정원 일기, 의정부 등록. 여기서 등록은 회의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에서 의정부에 여러 신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요. 그러면 삼정승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도장을 찍게 돼 있죠.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변사 등록, 이것도 역시 회의록입니다. 또 하나 또 기본 편찬 자료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일속록이라는 것인데요. 이 일속록은 국왕의 일기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관 장소를 한번 볼까요? 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뭐 말은 전기 후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는 4대 사고가 있었죠. 춘추관, 그리고 춘추관은 이 역사
보존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실록을 작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정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우리 현대식으로 하자면 국사편찬위원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전주 사고 빼놓고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충주성도 함락되고 도성인 한성도 한양도 불타고요. 성주사고도 불타버립니다. 이 전주사고만 남게 되죠. 이 전주사고에 있는 실록을 바탕으로 해서 5개를 다시 재차 임진년 이후에 만들게 되고, 그것을 5대 사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하나를 늘리죠. 춘추관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묘연산 등에 보존하게 됩니다. 약간 좀 다르죠? 충주, 성주, 전주는 사실상 조선시대의 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관찰사들이 있는 곳이 성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관찰사들이 있는 곳이고요. 춘추관은 뭐 임금님이 계시니까 뭐 또 그렇고, 대부분 대도시에 보관돼 있다가 어, 임진난 이후에는 전부 산으로 가네요.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묘향산, 산도 아주 깊은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이 도시에 놔두고 보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냥 불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중으로 피난을 보낸 것이죠. 이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되게 된 배경에는 이 세종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제 춘추관에서 태종실록을 편찬하였으니 내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세종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세종이, 돌아가신 아버지 태종의 실록이 편찬됐다는 소식에 한번 나도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 태종은 사실상 임금이 되기 전까지 사실은 아버지의 역성혁명을 도와서 피는 본인이 다 묻혔죠. 뭐 전몽주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피는 본인이 다 묻힌 상태에서 임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했던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랬더니 우의정, 맹사성 등이 다음과 같이 아랬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이를 보시면 후세 임금들이 반드시 이를 본받아 고칠 것이며, 이 실록을 고친다는 얘기죠. 사관도 국왕이 이를 볼 것을 의심하여 반드시 사실을 다 기록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후세의 진실을 전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그럴 것이다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세종이 태종실록을 봤다면 아마 조선왕조실록은 세계문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이유가 없죠. 사관들은요, 이 사가
어떤 사람도 이 조선시대에는 독대를 할 수가 없어요. 임금과 독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꼭 사관은 따라 붙게 돼 있거든요. 사관은 어, 뭐 심지어는 변의 색깔까지, 임금님 변의 색깔까지도 기록을 해야지 될 정도로 사실상 일거수일투족, 왕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의 종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에서는 불교가 유행을 했어요. 아무리 숭유 억불 정책을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일반 민간에서는 역시 불교가 대세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조선은 억불 정책을 실시한 것도 사실이죠.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회수했고요. 이 도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도첩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그 승려 자격증이라고 승려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에서 이 사람은 승려야라는 자격을 주어야지만 되는 그 승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승려라는 것은 그 스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대를 안 가죠. 세금을 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위 말하는 관리하고 관리 대상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가에서 모든 종파를 선종과 교종으로 통합시킵니다. 뭐 무슨 종파야? 그러면 그러니까 선종이야, 교종이야? 뭐 그냥 큰 의미로는 선종인데요. 그러면 선종. 그러면 넌 그냥 선종이야. 국가에서 모든 종파를 선종과 교종으로 통합시켰다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궁중과 민간에서 여전히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특히 이 조선 왕조의 임금들은 대부분 이 불교 신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사실상 어, 그 세속으로 어, 잠시만요. 세속으로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약간 좀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궁중과 민간에서는 여전히 불교를 신봉했다는 사실이죠. 특히 이 궁중에서는 사실상 불교를 상당히 신봉했던 게 특히 이 비나 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교 신자가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 등이 건립이 되고요. 아울러서 강경도감에서 불경이 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불경들이 한글로 번역되어 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 불교는 안여자들이 많이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로 된 불경들이 이 시기에 많이 간행이 되고 단 여기서 강경도감에서 이 불경을 간행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강경도감에서 이 찍은 불경은 전부 한문으로 된 불경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아울러서 도교와 민간신앙도 조선시대에 잔존하고 있었죠. 특히 도교 행사는 중요했어요. 이 소격소를 설치하고 이 만이산 참송단에서 초제를 거행하는 등 국가 행사로서의 이 도교 의식도 많이 거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풍수지리설이 있죠. 사실상 이 풍수지리설은 한양천도에 반영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양반 사대부의 묘지 선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세기에 성리학의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학파고요. 하나는 사학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학파는요, 이 역성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적 권군 등의 이 급진 개혁파 중심으로 형성된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문적 경향은요,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학문 사상을 포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는 점인데요. 자,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조선 왕조를 개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양만 되는 거라면 조선 건국 그리고 조선의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만 된다면 뭐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례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중시했고요. 또 이 관학파들은 한 가지 특징이요. 이 과학기술 등 실용적 학문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 성향을 보면 관학파들은 중앙집권과 부국 강병을 중시했고,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다면 실용적 학문, 뭐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이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사학파는요, 쉽게 얘기하면 사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심 세력은 왕조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길제 등의 옹경 개혁파 중심으로 사학파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의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 모순을 극복하려 했다는 것이죠. 불교와 도교 등 이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철저히 배척했고요. 과학기술 등 실용적 학문은 철저히 무시, 냉대합니다. 아울러서 정치적 성향을 보면요, 도덕과 의리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향촌 자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살인파, 서원과 향약을 토대로 발전했던 살인파였기 때문에 사실상 향촌 자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죠. 이 16세기에 인간의 심성을 성찰하는 이기론을 중심으로 한 사림이 성장하게 됩니다. 주기론과 주리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냐, 아니면 정신의 고매한 무엇인가를 찾는 게 먼저냐, 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기로는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서경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먹고 사는 문제와 정신의 고무해한 인격 도야 뭐 이런 거라고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싸잡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다. 즉 주기로는 서경덕이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 주리론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인물은 이황과 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황은요, 인간 심성의 근원으로 이를 강조했습니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육체보다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주저서, 저료나 성하 쉿도 등을 저술하여 주자의 학설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체계화했죠. 김성일, 유성룡 등에게 이어져 소위 말하는 영남학파를 형성하게 되고요. 외란 후에는 일본 성리학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요, 이와 기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도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의 대표 작품으로는 동호문답과 성학집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원과 김정생 등으로 이어져 기호학파를 형성하게 되죠. 기호학파라는 게 또 하나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하네요. 자, 죄송합니다. 이 예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난 이후 흐트러진 사회 질서를 재정비하려는 목적으로 더더욱이나 예학이 강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 질서를 재정비하려는 것이었죠. 이 김장생에 의해 학문적 차원으로 발전하기까지 합니다. 상장 재래의 의식을 바로잡고 성리학적 가족 제도를 확립하는 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학은 지나치게 형식만 중시 여기고 붕당 간 정쟁에 구실만 되는 패단이 있었죠. 상복을 몇 년상을 입는 여가 물론 그래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상복을 3일 입죠. 3일이나 5일 입죠. 그런데 3년상이냐 5년상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 현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무슨 저런 걸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또 이 시대에는 이 시대 나름의 논리와 의미 구조를 가지고 그러한 싸움을 전개하게 되죠. 단 그게 왜 정쟁이어야만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참 싸울 일도 없어서 별놈의 회개한 일로 싸운다 할 정도로 그런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년상을 한다, 5년상을 한다. 그거야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 현대 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 자위 대비에 가 효종이 죽은 뒤에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 모가지가 날아간 거를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코로나만큼이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이 성리학의 절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은요, 양난 이후에 흔들리던 이 양반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리학적 질서를 절대화시켜 버립니다. 다른 건 다 아니야. 다 뭐 공자? 아니야. 주자의 이야기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꽝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공자보다 주자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주자의 학설만을 절대적 진리로 수용한 것이죠. 또한 유교 경전의 재해석을 시도한 윤휴와 박세당 등을 사문난적으로 규정하고 죽여야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학문, 사상의 자유가 박탈된 것이죠. 성리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윤유와 박세당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하여 주제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인가? 주자는 다시 태어나도 내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와 맹자가 다시 태어나면 내 학설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세당은요, 그러나 경전에 실린 말은 그 근본이 비록 하나이지만 그 가닥은 천갈래 만갈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점이죠. 이 점점점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저희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 중반 뭐 이럴 때는 사실상 뭐 텔레비전도 뭐 7시에서 12시면 12시도 안 돼서 끝났죠. 뭐 대충 그렇고 6시 뭐 6시에 이제 만화 영화부터 시작하죠. 뭐 해서 뭐 드라마 한 편 하고 뉴스 하고 뭐 그러면 끝나는 뭐 그런 거에서 텔레비전보다는 뭐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책을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고 재밌는 게 없으니까 요새처럼 무슨 모바일이 있기래요. 뭐 인터넷 신문을 읽기래요. 뭐 검색을 해서 뭐 재밌는 걸 찾기래요. 뭐 찾을 수도 없고 당시에 뭐 컴퓨터도 그렇게 뭐 귀하던 물론 저희 때는 약간 좀 보급이 되긴 했지만 형 때만 해도 뭐 포니2 가격이랑 그땐 펜티엄도 아니었다. 뭐 거의 가격이 같았으니까 차값이랑 거의 컴퓨터 값이 같았어요. 뭐 그래가지고 컴퓨터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뭐 모뎀이 있어가지고 뭐 있었는데 뭐 검색되는 것도 뻔하고 그러니까 뭐 안 하죠.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죠. 뭐 만화책도 많이 봤고요. 뭐 그때는 만화책도 그냥 뭐 장편 만화책들밖에 없었어요. 요새처럼 뭐 간단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수십 권 쌓아놓고 봐야지만 되는 뭐 그런 것들이었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수업은 안 하고
이 점점점 때문에 그렇죠. 보면 이 당시에 이제 대하 이제 소설들이 있었어요. 뭐 요새는 대하 소설을 쓰시는 분이 없죠. 뭐 누가 안 읽죠. 그냥 뭐 수십 권짜리 책을 누가 읽겠어요. 뭐 안 읽죠. 뭐 저희 때는 하도 볼 게 없으니까 뭐 책이라도 읽어야지 뭐 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좀 또 잘난 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마는 좀 봐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또 대화를 위해서 또 책도 좀 봐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이 점점점이 저희 때는 많았었어요. 그 소설이나 뭐 소설뿐만이 아니고 뭐 사설에도 좀 제법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이 점점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여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럴 기회가 없겠군요. 에휴, 참 그러네요. 사실 코로나가 우리한테서 뺏어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어, 좀 너무 옆으로 갔죠? 죄송합니다. 이거 혼자 아마 지금 바깥에서 만약에 누가 저를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그냥 혼자 웃고 혼자 얘기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 우리 동에 사는 것 같아. 그럴 것 같다는 불안감이 좀 드네요. 자, 한번 이제 정신 차리고 나가도록 하죠. 그래요. 그 근본은 비록 하나이지만 그 가닥은 천갈래 만갈래니 점점점 이것은 이른바 한 가지 이치인데도 백 가지 생각이 나오고 귀결은 같으면서도 길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박스당은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리학의 절대화에 맞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양명학과 실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맨날 무슨 뭐 주제가 뭐 어땠느니 아유 그거 뭐 그래서요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자,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죠. 이 양명학과 실학이 대두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 성리학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지행합일, 아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은 하나여야지 된다는 거죠.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오직 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지행합의 이 양명학이 이제 사실상 조선에 도입되게 됩니다. 18세기의 초에 이 정제두가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강화학파가를 형성하게 되죠. 이 사실상 양명학은 삼은 난적이기 때문에 강화도로 유배간 셈치고 정제두가 강화도로 가서 후학을 양성하게 됩니다. 병인양요 얘기를 여기서 할 수밖에 없죠. 이 강화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병인 양요가 일어났을 때 이 프랑스 군인들이 사실상 그 노략질을 하러 민가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노략질을 하면은 뭘 찾으려고 하죠? 이제 대부분 금은보화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조선의 민가에 내려가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책이에요. 이 불란서에서 사병이던 장교로 이 병인 양요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이 신문에다가 이 기고문을 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고문을 보다 보면 흥미로운 것이 이 강화도에는 여하튼 민가에 내려가서 뭐 본인들은 노략질이란 표현은 안 하죠. 민가를 시찰하는데 보니까 아유 그왜 보니까 이 손 책들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 강화파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당시에 사실 불란서의 경우는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거의 8, 90%가 문맹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사실상 초등학교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한 1800, 1900년대 초반 정도 돼야지 이제 문맹률이 서서히 내려오지 그 전에는 거의 8, 90%가 문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조선처럼 이 강화도에 여하튼 당시 통계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묘사한 바로는 그 집집마다 보면 책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맹률 제로라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여하튼 조선 거치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 강화파의 영향인지 아니면 당시에 글 공부하는 뭐 과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강화도에 다 몰려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문맹률 제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실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실학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17, 18세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학문 경향이자 사회 개혁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학자는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어는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이죠.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실현하고 싶지 않은 정권이 있을까요? 물론 방법적으로는 다르죠. 방법론은 다르지만 모든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가장 1순위로 둘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사회 체제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실학은요, 이수관과 한백겸 등이 제기했고요. 크게 보면 농업 중심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 개혁론 그리고 국학 연구 등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사실상 이 실학의 발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 사실상 청해 고증학과 서양 과학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수용하면서 발전한 것이 이 실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농학파 혹은 경세치용학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용후생학파도 있죠. 그거는 상공업 중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농학파, 경세치용학파는요, 이 국민들의 제일 그리고 어, 그 생산에 있어서 제1 산업은 농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 생활 안정을 가장 우선시 여겼습니다. 사실상 국민 소득에서 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90% 이상이었죠. 조선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 생활 안정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이 백성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토지 소유의 불균형으로 농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여 이 토지 소유 관계 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토지 제도의 개혁을 바탕으로 수치 제도, 세금 제도와 아울러서 군사 행정 조직 등 국가 제도를 개혁하려 하죠. 이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유영원과 이 그리고 정약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형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유형원은요 단계수록을 썼는데요. 거기서 균전론을 주장을 합니다.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할 것을 주장했죠. 자영농을 중심으로 군사와 교육제도의 재정비를 주장하게 됩니다. 노비 세습제, 혁파를 주장하기도 하죠. 자, 자영농을 육성한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업 중심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모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영농이 늘어야지만 재정 확충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경작해서 작물을 생산하고 그거를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또 본인이 군대도 갔다 오고 사실상 이 조선을 잇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이 사실상 자영농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자영농의 숫자를 얼만큼 늘릴 수 있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소작농으로 전락되지 않게끔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이 자영농 육성은 아마 이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뭐 지금은 자영농 육성이란 말은 안 하죠. 뭐 쉽게 얘기해서 요새는 중소상공업자 아니면 중소상공업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정규직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제가 또 착각을 했네요.
정규직의 숫자, 직업 중에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의 숫자를 어떻게 확충시키느냐가 국가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유리직업이니까요. 자, 이익은요, 요새 뭐 사실상 법인이든 회사든 유리지갑이 아닌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이제 거의 다 투명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부 아직도 깜깜이 속에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극히 적은 걸로 보여요. 다음으로 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조서로는 성호사설이 있고요. 이분의 가장 큰 매력적인 주장이 이 한전론이라는 거예요. 이 매매를 금지한 영업전을 설정함으로써 최소한의 농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그 밖에 토지의 매매는 허용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토지 소유의 점진적 균등화를 이야기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점진적이라는 얘기예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이 점진적인 균등화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이 사실상 매매를 금지하고 하는 이 영업전을 설정해 둠으로써 최소한의 농민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토지의 매매는 그 밖에 토지의 매매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토지 소유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이 노비 제도를 비판하면서 노비 매매 금지를 강조하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 중농아빠 정약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약용 선생은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여의당 전설을 쓰신 분으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거죠. 우리가 보통 다른 부분에 묻혀서 이 대목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는데, 사실상 모든 실학자들의 주장을 집대성한 여의당 전설하는 책은 사실상 큰 의의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약용은요, 여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하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노동량에 따라 그 수확량을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같은 느낌도 좀 들죠. 그렇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여전론이란 건. 왜냐하면 노동량에 따라 그 수확량을 분배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노동량도 일한 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배도 해보고 뭐 실험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노동량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집단 농장제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상당히 잘못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상 이 노동량에는 연구도 포함이 되고 또 소위 말해서 뭐 이거를 비료로 썼더니 더 많은 작물이 나왔어. 그러면 그것도 노동량에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분업의 어, 분업을 통한 협업을 통한 노동력 향상을 기도한다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잘 이해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여전노는 힘들죠. 어떻게 노동량을 아까 그 뭐 실험, 교배, 뭐 여러 가지 작물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동량을 어떻게 계산을 하죠? 그 서로 싸우지 않게끔 현실적으로 이것을 정량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 대안으로는 정전제를 제시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식의 똑같은 규모로. 자, 아울러서 이 중농아파인 정약용은요,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서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권력은 본래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자, 권력은 본래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래요. 다 맞는 말이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지만 여하튼 통치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권력은 권력자들은 픽 비웃는 얘기겠지만 여하튼 권력은 본래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백성이 말을 안 듣, 아니 뭐 그런 거예요. 자, 다음으로 중상아파, 이용 후생아파, 북학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상아파의 핵심 주장은요, 적극적인 상공업진흥과 기술혁신을 통해서 부국 안민을 이루자고 주장했죠. 자, 상공업진흥과 기술혁신, 그것을 통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의 삶을 평안하게 만든다. 그래요. 청과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대표 학자로는 유수원이 있습니다. 이 유수원은 우서에서 상공업의 진흥과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그리고 전문화를 주장하게 되죠. 그래요.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이거는 현대사회의 사실상 특징이기도 하죠. 지금 산업공상 그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상 직업적으로는 평등하고요. 전문화도 현대사회에서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회를 이상화시켜서 또 주장한 것이 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홍대용은요. 이분도 역시 기술혁신과 문벌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문벌제도의 폐지. 다시 말하면 사실상 양반계층이 필요 없는
사실상 평등한 사회를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박지원은요, 대표 저서로서 열하일기가 있습니다. 사실 뒤에 나와 있는 양반전이나 호재도 대표 저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열하일기가 더 맞아요. 열하일기는 이제 사신단의 일원으로서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을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라는 관점에서 중국을 관찰하고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하죠. 자, 사실상 이 수레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 발달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운하를 기반으로 한 사실상 이 강길 그리고 바닷길을 통한 조운이 발달돼 있기는 하지만 이 수레를 이용한 산길이나 도로를 뚫는 데는 등한시했었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박지원이 또 하나 눈에 띄게 강조한 것이 벽돌이에요. 이 벽돌을 통해서 보다 강한 집과 건물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 박지원은 이 중국의 벽돌을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상공업을 중심으로 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 장시는 기본적으로 화폐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죠. 아울러서 이 박지원은 양반전과 호질 등의 한문 소설에서 놀고 먹는 양반을 호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제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북학파라는 말은 여기에서 온 것으로 보여요. 이 대표조서인 북학이 때문이죠. 이 박제가는요,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확대 및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역설했습니다. 소비가 먼저냐 생산이 먼저냐, 여기서 소비 촉진을 우선시 여겼던 것이죠. 소비를 하려면 시장이 형성되어야지 되는데 결국은 유통망이 필요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무역선을 파견하여 이 청에서 행해지는 세계 무역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 중상학파는요, 이 북학파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19세기 후반에 이 개화사상으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실학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학연구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학이 발달하면서 실학자들은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고 국사와 우리나라의 국토지리 및 국어 등 국학을 적극 연구하게 되죠.
특히 역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 역사 분야는 이 중국 중심의 역사학에서 탈피하게 되죠. 자, 16세기 사림이 집권하면서 존화주의적인 역사관에 머물렀던 역사학의 메마른 풍토를 사실상 민족사에 관한 주체적 인식, 실증적 객관적 역사 서술을 통해 극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어는요, 실증적 객관적 역사 서술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안정복이 있습니다. 이 안정복은요, 동사 강목에서 중국 중심의 사관을 비판하고 민족사의 독자적 정통성을 내세우게 되죠. 이종희는요, 동사를 저술하는데 여기서 특히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유득공은요, 발해고를 저술하는데요. 이 발해사 연구를 할 때 아주 기본적인 사료로 쓰이게 되죠. 이긍익은 연료 실기술을 저술하는데요. 이 연료 실기술은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한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한치우는 해동 역사를 저술하는데요. 이 해동 역사를 보면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학연구 분야에서 지리서와 지도도 이 시기에 많이 연구가 되는데요. 이중하는 택리지를 통해 각 지방의 자연환경과 인물, 풍속 등을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정상기란 분은 정상기는 동국 지도에서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게 됩니다. 김정호는요, 대동여지도를 만들어서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 등을 자세히 표시하고 목판에 새겨 대량으로 제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도를 양산 대량으로 찍어서 이 민간에 배포하려고 기획해서 이 대동여지도를 만들게 된 것이죠. 만약 상인들이라면 이 대동여지도 구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디에서 장시가 열리고 그 장시는 뭐 어느 포구, 어느 도로망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가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서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국어학의 발달도 이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화적 자아의식의 발달과 한글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경주는요, 훈민정음 운해라는 책을 편찬하는데요. 이 우리말 의문에 대해 아주 심도 깊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뭐 언어학자라는 부류들이 있잖아요. 이 언어학을 한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양 실학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을 한번 보실까요?
청에서 사용하던 서양 역법인 시연역이 이제 사신단을 통해 조선에도 유입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세계 지도인 고려 만국 전도도 전래되게 되죠. 이러한 세계 지도를 보면서 또 서양 달력을 보면서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성문과 홍대용 등은 지전설을 주장하게 되죠. 이 지전설을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성리학적 세계관, 절대화되었던 주자만이 성인인 그러한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게 됩니다. 정약용은요,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산 축조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한강에 설치하는 배다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 배다리라는 것은 사실상 한강 유역, 지금 제일 한강 대교, 한강대교 거기에다가 이제 설치한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조가 화성으로 납치기 위해서는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뭐 배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임금이 배를 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배다리가 설치가 되는데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배를 거의 비슷한 규모의 배들을 연이어 도열하게 해서 거기다 널판지를 놔두고 건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간격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덕연국경이 서양의 이 기술을 원용해서 이 배다리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 농서에 있어서도 농가 집성과 산림 경제 등이 저술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흥선대원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계양 이제 뭐 갑신정변 대한제국까지 한번 끝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의도대로 되지가 않네요. 뭐 의도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네요. 여하튼 그 공지사항 좀 두 개를 올려드렸는데요. 두 개 다 읽어보시고 시험과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제법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아직 못 냈어요. 단지 이제 뭐 비대면 대면 시험을 보려면 이제 학생들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공지 사항을 올린 거였는데 약간 좀 잘 다듬지 못하고 급하게 올리느라고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께 좀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기말 레포트는 좀 받아놓는 게 여러 가지로 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일단 뭐 LMS 상에서의 시험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LMS에서 이 클래스에서 시험을 보면요
이게 컨닝을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뭐 각 학교에서 오는 공무원들이 전부 100% 컨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 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그건 또 교육부에서 이제 또 문제를 삼죠. 뭐, 결국은 시험을 보긴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시험은 그, 100% 대면 수업, 뭐, 100% 컨닝을 뭐, 방지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렇게 되고, 그러면 뭐, 결국은, 최대한, 시험의 비중을 좀 떨고 낮추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래야지만 서로 웃으면서 이 종강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네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